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박혜숙입니다. 올해 67세, 35년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엄마, 이제 푹 쉬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은퇴식 날 큰딸 서연이가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연금 190만 원과 전세금 1억 2천만 원으로 조용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었죠.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봤어요. 특히 노인 환자분들을 보면서 늘 다짐했죠. 나는 절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하겠다.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 마련한 전세 아파트, 매월 나오는 연금. 계산해보니 넉넉하지는 않아도 충분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건강만 유지한다면 말이죠. 엄마,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도 즐기세요.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작은 아들 서준이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두 자녀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은퇴 후 몇 달간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봤죠. 가끔 옛 동료들과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노후네. 하지만 인생이 어디 계획대로 되나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퇴 6개월 후,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쉬기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혜숙 씨, 복지관에서 노인 상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대요. 요가 수업에서 만난 이웃 최할머니가 알려준 소식이었어요. 35년간 쌓은 간호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었죠.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봤어요. 복지관 관장님은 제 경력을 보고 매우 반가워했어요. 박혜숙 선생님 같은 분이 오셔서 정말 감사해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늘어서 상담 수요가 많거든요. 주 3회, 오후 2시간씩 봉사하는 일정이었어요. 급여는 없었지만 교통비와 식비 정도는 지원해 주었죠.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첫 상담 날 80세 김 할머니를 만났어요. 선생님, 요즘 혼자 있으니까 자꾸 우울해져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할머니,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같은 처지의 분들과 만나시면 기분이 나아지실 거예요.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노후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저는 상담 봉사 외에도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고 일주일에 3번은 수영장에 갔죠. 식단도 균형 있게 조절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서연이가 말했어요. 응,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어서 그런가 봐. 그때 저는 정말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대로만 간다면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복지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박 선생님, 이번 주에 새로 오신 어르신이 계세요. 당뇨 관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던데 상담 좀 부탁드려요. 관장님은 어려운 사례가 있을 때마다 저를 찾았어요. 간호사 경력 덕분에 의료 관련 상담을 할 수 있었거든요. 혜숙 선생님 덕분에 혈당이 많이 안정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뇨 환자셨던 박 할아버지가 감사 인사를 하시며 직접 키운 상추를 가져다 주셨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이었죠. 복지관에서는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강의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성공적인 노후 준비라는 주제로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게 되었죠. 청중은 50, 60대 예비 노인들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둘째는 경제적 독립, 셋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예요. 제 강의는 호응이 좋았어요. 실제 간호사 경험과 현재 노인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조언이었기 때문이죠. 가정생활도 순조로웠어요. 자녀들은 각자 생활에 바빴지만 저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는 것 같았죠. 엄마 정말 멋있어요. 저희보다 더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서준이의 아내 미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건강 상태도 최고였어요. 정기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였죠. 67세 맞으세요? 수치가 50대처럼 나왔네요. 뭔가 특별히 하시는 게 있나요? 매일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해요. 그리고 봉사활동하면서 마음도 즐거워요. 그때 저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사회적으로도 유용한 존재. 이런 노후가 계속될 줄 알았죠. 하지만 인생의 절정은 언제나 짧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왼쪽 팔에 힘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됐어요. 이상하네. 왜 이러지? 복지관에서 상담을 하다가도 집중이 안 됐어요. 말도 가끔 꼬이고 손에 든 펜이 자꾸 떨어졌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오늘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 상담받던 어르신이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실 정도였어요. 아, 괜찮아요. 요즘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걷다가 갑자기 비틀거리거나 말을 하다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기도 했죠.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했어요. 벽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지만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야.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혼자 가기가 불안해서 서연이에게 연락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병원에 가자고 하시면.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검사 한번 받아보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간호사 경력이 있어서 이런 증상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신경과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MRI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를 받으면서도 별거 아니겠지. 과로일 거야 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박혜숙님, MRI 결과를 보니 작은 뇌경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뇌경색이요? 언제요?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손상은 아니지만 왼쪽 팔다리에 약간의 마비 증상이 남을 수 있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의사 선생님, 치료하면 괜찮아지죠?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손이 떨렸어요. 간호사로 일할 때 수없이 봤던 진단명이 이제 제 것이 되어버린 거죠. 엄마, 괜찮아요. 재활치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서연이는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 완벽했던 노후 계획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을요. 집에 돌아와서 서준이에게도 전화로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뇌경색이라고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재활치료 받으면 좋아진대. 크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겨우 8개월 전만 해도 건강검진에서 50대 수치가 나왔다던 몸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줄이야. 뇌경색 진단 후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왼쪽 팔의 힘이 현저히 떨어져서 혼자서는 세수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요리는 더더욱 불가능했죠. 칼질하다가 손을 다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샤워하다가 미끄러져서 욕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있었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서 벽을 붙잡고 간신히 일어났는데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서연이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며칠 전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거든요. 복지관 봉사활동도 중단해야 했어요. 박 선생님 건강 회복하시고 다시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관장님의 따뜻한 말씀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제 정체성이었던 도움을 주는 사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뀐 거죠. 서연이 집으로 이사한 첫 주는 괜찮았어요. 딸도 사위 태민이도 친절했고 손자 지훈이도 할머니가 왔다며 좋아했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지훈이가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야근이에요. 지훈이 저녁 좀 챙겨주세요. 왼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중학생 손자 돌보기는 쉽지 않았어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위험했거든요. 한 번은 냄비를 떨어뜨려서 지훈이가 깜짝 놀라기도 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14살 손자가 할머니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서연이는 직장일로 바빴고 태민이도 귀가 시간이 늦었죠. 지훈이는 학원에서 밤늦게 들어왔고요. 2주가 지났을 때 처음으로 갈등이 터졌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넘어져서 큰 소리가 났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민이가 달려와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미안해, 조심하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날 밤 방 너머로 들리는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여보,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어. 어머니가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럼 어쩌라고? 혼자 계시라고 할 수도 없고, 간병인을 구하거나, 아니면 요양원 말하는 거야? 그게 어머니께도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24시간 돌봐주니까.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5년간 간병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대화였거든요. 3주 후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엄마, 서준이네도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저희 집은 좀 좁아서 불편하실 것 같아서. 서준이 집으로 이사하는 날 서연이가 짐을 싸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잘 못 모셔서. 아니야, 너희도 바쁘고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딸네 가족에게 제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서준이 집은 신혼 때 산 작은 아파트였어요. 작은 방이 3개라 더욱 좁았죠. 하지만 며느리 미나가 정성껏 작은 방을 준비해 줬더라고요. 어머니, 좁지만 편하게 지내세요. 미나는 친절했지만 어딘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지만 점점 분위기가 경직되기 시작했죠. 특히 중학생 손녀 소연이와의 관계가 어려웠어요. 엄마, 친구들이 놀러 오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계셔서. 그럼 다음에 오라고 해. 언제까지요?
할머니가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건데요? 소연이의 볼멘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할머니가 와서 자기 공간을 침범한다고 느꼈을 거예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 혹시 전세금 일부를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왜? 무슨 일인데?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직원들 급여도 밀려 있고 정말 급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 사업이 안정되면 바로 갚을게요. 제 전세금이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를 달라는 거였어요. 서준아,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지금 당장 줄 수는 없어. 엄마, 정말 급해요. 이번 달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가게 문 닫아야 해요. 며느리 미나도 나섰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꼭 갚아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간병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자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돌려받지 못하는 노인들을요. 그날 밤 또다시 들린 대화. 당신 어머니 정말 매정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입장이 뭐야?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가 다 상속받을 건데 지금 좀 도와주면 어때? 요양원 얘기 다시 해봐. 어차피 어머니 혼자 생활하시기도 힘드시고. 며칠 후 서연이가 서준이네 집으로 찾아왔어요. 두 남매가 무슨 상의를 한 모양이었죠. 엄마, 저희가 상의해서 좋은 요양원 몇 곳 알아봤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엄마 혼자 생활하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전문 간병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서준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요양원 시설 정말 좋아요. 병원도 바로 연결되어 있고 재활치료도 체계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비용은 얼마인데? 한 달에 350만 원 정도예요. 저희가 반반 부담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연금은 190만 원인데 어떻게 350만 원을 내니? 엄마 전세금으로 충당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혼자 살기도 힘드시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이 원하는 건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서 전세금을 쓰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속 문제도 해결되고 자신들도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요. 너희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은 거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알겠어.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되는구나.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상담했던 노인분들이 겪었던 일이 이제 제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들도 각자 어려움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선택을 해야겠구나. 두 자녀의 요양원 제안을 들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 내 힘으로 살 길을 찾겠다. 다음 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왼손은 불편했지만 오른손으로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뇌경색 환자 혼자 생활, 노인 독립주거, 저소득 노인주택. 여러 키워드로 검색하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LH 고령자 복지주택이었어요. 월 임대료 22만 원?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자세히 알아보니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임대주택이었어요. 무장애 설계에 생활 지원 서비스까지 있다고 했죠. 바로 지역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아, 박혜숙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복지주택 관심 있으세요?
예전에 봉사활동했던 최 사회복지사였어요. 네, 제 상황이 좀 바뀌어서요. 상황을 설명하자 최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야말로 복지주택이 필요하시죠. 간호사 경력으로 사회기여자 가산점도 받으실 수 있어요. 복지관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서연이는 말리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엄마, 혼자 생활하시기엔 아직 무리예요. 서연아, 엄마가 35년간 이런 환자들 간병해봤어. 재활만 열심히 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 사실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신청했다. 전화기 너머 서연이의 목소리가 놀란 듯 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요? 그런 곳 위험하지 않아요? 월 22만 원이면 엄마 연금으로 충분해. 무장애 설계에 생활지원사 방문 서비스도 있어. 22만 원이요? 그렇게 싸다고요? 서연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실망감. 다음 날 서연이가 서준이네 집으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그 복지주택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다 엄마 같은 어르신들이 사는 곳이야. 왜 이렇게 반대하니? 서준이가 본심을 드러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증금 1,200만 원 내고 나머지는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엄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말 어려워서 소연이 대학 보내려면 학원비도 많이 들고 제 사업도 힘들고 서연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상속받을 건데 지금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너희들 처음부터 엄마 돈이 목적이었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요양원 보내자던 것도 결국 전세금 때문이었던 거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엄마, 저희가 나쁜 자식 같아 보이겠지만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서준이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사업이 망하면 직원들도 다 내보내야 하고. 서준아, 그럼 엄마는? 엄마가 나중에 더 아프면 누가 돌봐줄 건데? 너희들이 해줄 거야? 그때는 저희가. 거짓말 하지 마. 지금도 한 달 못 견디고 요양원 보내려 하는데. 돈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 그날부터 자녀들의 전세금 압박이 본격화되었어요. 서연이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지훈이가 울고 있어요. 친구들은 다 대학 갈 준비하는데 자기만 못 간다고. 서연아,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손자 대학까지 보내야 하니. 엄마, 정말 냉정하시네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해줄 돈인데 미리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서준이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미나를 앞세워서 감정에 호소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소연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학원비도 밀렸고 친구들이 다 학원 다니는데 자기만 못 다닌다고. 미나야, 미안하지만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걸 뻔히 아시면서 정말 5천만 원만이라도 안 돼. 그 돈은 엄마가 아플 때 쓸 돈이야. 일주일 후 두 자녀가 함께 와서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복지주택 들어가시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뭔가 일이 생기면 저희가 달려가야 하잖아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각자 살기 바빠요. 특히 엄마가 도움 안 주시면 더 바빠질 거고. 서준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빌리는 거예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언제? 얼마나? 사업이 안정되면.
한 2, 3년 후에는 그때까지 엄마가 살아있을까? 냉정한 질문에 둘 다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엄마가 67세야. 언제 더 아플지 모르는데 지금 노후 자금을 다 내어주면 나중에 어떻게 살라고? 마지막에 서연이가 감정적으로 폭발했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연아, 엄마도 다른 방법이 없어. 이 돈이 엄마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야. 그날 밤 저는 통장과 도장을 모두 제 방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어요. 혹시라도 자녀들이 몰래 돈을 빼갈까 봐서였죠. 실제로 간병 현장에서 그런 일을 많이 봤거든요. 치매 환자의 통장에서 자녀들이 돈을 빼가는 경우들. 다음날 은행에 가서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했어요. 그리고 복지주택 입주를 위한 보증금 1,200만 원을 별도 계좌로 옮겨뒀죠. 집에 돌아오니 두 자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은행 다녀오셨어요? 혹시, 응, 복지주택 보증금 준비했어. 엄마,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정말 급해요. 생각 다 했어.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야. 서준이가 화를 냈어요. 엄마, 너무 이기적이시잖아요. 자식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기적? 너희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이기적이라고? 그건, 됐어. 이제 엄마도 내 인생 살 거야. 너희들도 각자 알아서 해. 재활치료에 더욱 열심히 매진했어요. 하루 3시간씩 물리치료를 받고 집에서도 꾸준히 운동했죠. 복지주택에서 혼자 생활하려면 최대한 몸 상태를 회복해야 했거든요. 한 달 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혜숙님, 1차 서류 심사 통과하셨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마지막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복지주택 최종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웠거든요.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지만 더 큰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독립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자녀들을 불러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전세금은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나중에 필요하실 때 드리고. 안 돼. 그건 엄마 돈이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녀들이 절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도 각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전세금을 나누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노후 자금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35년간 간병하면서 수없이 봤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다 주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들의 사례를 하나하나 들려줬어요. 처음엔 잘해주다가 점점 연락이 뜸해져. 결국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시게 돼. 엄마는 그런 일 겪고 싶지 않아.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저희는 그런 자식 아니에요. 지금은 그럴 거야.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사람 마음도 바뀌어. 그게 인간이야. 그날 밤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진정한 독립이란 무엇일까? 돈이 있다고 독립적인 건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독립적인 것도 아니고요. 진정한 독립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었어요. 복지주택으로 이사하는 것도 제 선택이었어요. 실패할 수도 있었지만 그 실패도 제가 책임져야 했죠. 만약 다시 아프면, 만약 외로우면, 만약 돈이 부족하면, 수많은 만약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적어도 제 선택이라는 것이요. 간병 현장에서 봤던 가장 불행한 노인들은 돈이 없거나 아픈 분들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라 살아야 하는 분들이었죠.
나는 마지막까지 내 의지로 살고 싶다. 그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처음 걱정했던 것과 달리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에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제 공간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거든요. 월 22만 원의 임대료는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되고 전세금 일부로 만든 적금으로 의료비와 생활비를 대비하고 있어요. 왼쪽 팔의 기능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완전히 예전 상태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어요. 단지 내 재활센터에서 꾸준히 운동하고 있거든요. 같은 건물 어르신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모두 비슷한 처지라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지내고 있죠. 혜숙 씨 정말 용기 있으셨어요. 저도 따라 배우고 싶어요. 옆집 김 할머니의 말씀이에요. 할머니도 자녀들과 갈등을 겪다가 이곳에 오신 분이에요. 간호사 경력을 살려 단지 내에서 건강 상담 봉사도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예전처럼 전세금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진심으로 제 생활을 걱정해주는 모습이에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저희 걱정이 기우였어요. 서준이가 제 작은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좋아요. 서연이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며칠 전에는 예전 복지관 동료들이 찾아왔어요. 박 선생님, 다시 봉사 나오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관장님의 제안이었어요. 완전히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이제 저는 69세입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아직 15, 2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자녀 눈치 보며 서럽게 살거나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완벽한 건 아니에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고 건강에 대한 불안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선택한 삶이라는 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후에도 선택지는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요양원에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LH 고령자 복지주택처럼 월 20만 원대로 당당한 독립생활이 가능한 대안들이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모든 선택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지로 살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뇌경색이라는 시련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진정한 독립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완벽한 건강이나 풍족한 경제력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독립이었어요. 복지주택에서의 생활은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오늘도 내가 선택한 하루를 살아가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당당해집니다. 지금도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제안한 노인 권익 보호 강의도 준비 중이고 같은 단지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스스로를 믿는 용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후가 당당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장을 함께 써나가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